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9%포인트로 줄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개혁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번 그랬듯 이번 대선도 최대 변수는 단일화. 1차 단일화 시계도 지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한 시간은 내일 오후 6시까지 23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야 투표용지에 4번 또는 2번의 사퇴가 표시됩니다. 물론 6일 후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투표용지에선 단일화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 이뤄지는 2차 TV 토론이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단일화의 지표가 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또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로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의 대선 전 마지막 자체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이준석 후보도 2%포인트 각각 상승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갤럽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갤럽은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과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모종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 42%, 국민의힘 36%로 나타나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개혁신당은 창당 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당층 크기가 주요 선거 직전 수준으로 줄어들며 지지층이 결집하는 움직임도 뚜렷해진 가운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지지율이 오르며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에선 단일화를 사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내란 세력과 단일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의 선명성 경쟁을 강화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단일화 논란이 보수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할 뿐이라면서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점쳤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를 내란 세력으로 묶어 파급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단일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당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밀었던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또 본인이 밀었던 양두구역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이준석의 세 번째 양두구역이 될 것이다. 대선 이후를 내다보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일부에서는 제기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 최대화두로 떠오른 단일화 논의에 말을 보태며 보수 진영의 분열을 바라는 전략도 읽힙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봉하마을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닮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예측을 두고서는 내란 세력과 함께 할 일 없다고 곧장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헌화에 앞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봉화마을을 찾은 이 후보는 방명록에 22년 전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하라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종필, 김영삼 당시 총재가 합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반응을 언급했습니다. 후국의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거듭되는 단일화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 것을 두고도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 40년 만에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향해 퍼주기를 획책하는 환란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공식 거부했지만 국민의힘 아직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공동정부 구성과 100% 개방형 국민경선이라는 파격 조건까지 내걸며 단일화를 향한 손짓을 이어갔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두 개의 정부까지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이 새로 꺼낸 범보수 단일화 원칙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공동정부 구성 또는 100% 개방형 국민경선이란 단일화 조건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일화는 압도적인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과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치자 단일화 협상의 무게추를 넘겨주는 쪽으로 선회한 건데 단일화 없인 승리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앞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공동정부론을 띄우며 막판 구애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 후보와 안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모든 최종 결정은 이준석 후보에게 다 맡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측 후보가 합치면 지지율 손실 없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셈법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파격 제안에도 개혁신당은 대선 기간 단일화를 평가절하해와 이를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단일화를 향한 목소리는 지금까진 제각각입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몸값을 키우게 한 것인지, 진짜로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단일화를 향한 신경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최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거듭 아니라고 할수록 단일화 이슈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1강 1중 1약 구도에서 양강 구도 가능성으로의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이 중 1중 1약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6%로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게 됩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저게 바로 이제 단일화로 이어지는 표심은 아닐 텐데 아무튼 이 같은 지지율의 변화 배경은 무엇인가요? 통상 여론조사 결과는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답을 지역별 표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고 TK, PK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TK, PK 지역에서 선전했던 걸 감안하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보수층에 결집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층 결집이 이와 같은 지지율 변화가 단일화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데 네. 양측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로선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뭉치면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준석 후보는 어떻습니까? 마의 두 자릿수 지지율 돌파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의 동반 상승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보수 대안 후보를 위한 이준석, 이재명 구도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세지는 단일화 요구에 또 계속 응답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투표용지는 이제 23시간 뒤면은 접수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단일화 가능성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양쪽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고요. 네.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때문에 단일화가 추진되더라도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간 단판 같은 빅딜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닷새 뒤부터 금지되는 여론조사 공표도 변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방식이라면 양측에서는 신경전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양쪽 모두 지지율에 사활을 두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 결국 주도권의 성패는 지지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가 급한 국민의힘이 자강론을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화 거기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고 개혁신당도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당의 차별화 노선보다 단일화 이슈에 끌려다닐 수 있어서 지지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또 단일화 효과를 두고서는 양측의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단일화가 절실한 국민의힘으로선 1+1이 3이면 좋고 2만 돼도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양자 구도가 아니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 개혁신당의 속내는 복잡한데요. 단일화로 현재 지지율이 온전히 이어질까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또 주요 지지 기반인 젊은 층이 또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후보와 당의 지지율 격차 때문에 후보의 선택이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이제 TV 토론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 비판보다는 단일화를 염두에 둔 범보수 후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공산이 큽니다. 이준석 후보는 전처럼 보수대안 후보의 무게를 두면서도 단일화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와 선긋기 전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세론 굳히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기본사회나 호텔 경제학 같은 선명성 있는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보인 권영국 후보의 공세도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단일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 이 후보는 검찰 탄압으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말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헌화와 묵념을 하고 돌아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눈물을 훔칩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을 찾은 이 후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치검찰의 탄압 때문에 서거하신 지 이제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던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참배를 마친 이재명 후보는 봉하마을 사저로 이동해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등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키우는데 검찰권 남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공감하고 검찰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사회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노 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춰 유세 현장에 춤 금지 지침을 내리고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봉하마을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잠시 후 있을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미군을 점령군이라 했던 과거 발언에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며 오늘 토론에서의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지 않고 서울에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조찬 기도회 참석 이후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며 2차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과거 이재명 후보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민 없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들,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김문수 후보는 추모 메시지로 방문을 대신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고 김용태 위원장은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투트랙 전략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후보들은 물론 각 정당도 막바지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양당의 유세 책임자들에게 이번 대선 유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촉박하게 치러지는 21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유세 전략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광장 유세라는 콘셉트로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해양 강국 벨트, 이순신 호국 벨트 등 유세 지역을 한 벨트로 묶고 골목골목 선대위를 가동해 후보 대신 현역 의원들이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잘 담아서 외치는 이런 컨셉으로 잡았고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서민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 지역 대표 시장을 돌며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경호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운동가 출신인 설난영 여사, 사회복지사인 딸 등 가족을 전면에 내세워 김 후보의 청렴함을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인간적이고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전국 지역대학을 찾아 젊은 층과 식사하며 소통하는 학식 정치로 부동층 청년 표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동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유세에 차별화를 두는 모습입니다. 남은 기간 각 당 후보들은 저마다의 유세 전략으로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민심의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빅데이터 톡톡 시간입니다. 민지숙 기자, 선거운동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보들이 주로 어디를 공략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동선의 정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지난 2주 동안 4개 권역 후보자들이 찾은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제주까지 찾으면서 가장 다양한 동선 보여줬고요. 이 중도층 민심을 확 끌어와야 하는 김문수 후보는 51%, 수도권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보다도 영남권을 더 비중 있게 돌면서 지지율 10%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후보별로 전략 포인트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 일정에서 각 방문 장소의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라는 키워드가 총 18번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전통시장 방문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전국의 대학만 8곳을 찾았습니다. 예, 선거 막판이 되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 기사 본 것처럼 실제로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김문수, 이준석 두 범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쳐 보니까요. 46%로 이재명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지난주엔 의견 유보라고 답한 사람들이 12%였는데 이번 주엔 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수 지지층이지만 어떤 이유로 뜻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일로 보수 지지를 밝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빅데이터 감성지수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판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영화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 데이터가 이날 부정선거 윤석열 영화 같은 키워드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감성지수 바뀌는데요. 긍정 여론이 올라가고 부정 감성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죠?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가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날입니다. 예. 배우자, 어린이집, 총출동과 같은 단어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가족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후보와 좀 대비되는 모습에 긍정 여론이 반응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요소였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긍정 영향을 줬겠네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같은 날 부정 감성을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부정선거, 내란, 응징과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동안 정책 공약 발표에 집중했던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내란 응징 프레임을 들고 오자 부정 여론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은 대선, 마음의 결정들 하고 계신가요? 그 선택을 돕기 위해 MBN이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과 한국대통령학연구소와 함께 정치 분야 공약을 따져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결국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많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화두로 떠오른 개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 개혁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 모두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 또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임기 단축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건 역시 실현 가능성입니다. 당선 이후 실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또는 내란 책임 회피용 같은 선거용 공약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을 제시했습니다. 비판 측면에서는 집권당이 초다수당인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 헌법의 가치, 정신, 대한민국의 상식 이런 거를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와 사전투표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견제의 의미는 있지만 사전투표 폐지는 진영에 치우친 공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인 정부 부처를 안보, 전략, 사회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총리가 지휘하는 책임 총리제는 혁신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지만 역시 소통과 협치를 통한 구체화 과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여, 대야, 대언론, 대국회, 대국민 이 관계를 다 관통하는 거는 대통령은 결국은 협업의 기제고 구체화시키는 입법의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입법 리더십, 이것이 대통령이 지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개헌 의지가 가장 강한 지금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개헌 물꼬를 트는 게 현실적이라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켜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된 건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철수한 병력은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500명은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병력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비공식 검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미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 지시로 2025 국방전략 초안을 작성해 8월 말까지 제출 예정이며 특히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전략 유연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동맹도 거래의 대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이 감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하며 이 한미 협상 주도권을 가져갔죠. 이번엔 이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를 상대로 선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강재묵 기자가 짚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때도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하지만 당시엔 미국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반면 2기 행정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다른 지역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1기 때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력 재편, 이 차원에서 전략적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서 중국 방어로 옮겨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ioritize the potential for a conflict with China precisely in order to avoid it. 한국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며 선제적인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차기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찰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아폰 서버 기록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비밀 대화를 위한 전화기 비아폰 확보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관심입니다. 핵심 증거를 손에 쥐면서 경호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어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특수단이 이를 확보한 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입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 등이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지만 경찰은 지난 3주간 경호처와의 합동 포렌식을 거쳐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의 기록을 대부분 복구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핵심 인물들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 등 휴대전화 실물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전 차장의 지휘 아래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이 지난달 15일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 사의를 표하면서 경호처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서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와 관련해 주장해온 부분과 차이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호처 전 지휘부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민주당이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제시한 지기현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입니다. 지 판사는 이에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찍은 기념사진이라며 접대와는 무관하다고 대법원에 해명했습니다. 장소와 관련해선 술 마시기 전에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제 대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4차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직접 입장을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고 지낸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여름 서울로 올라온 법조 후배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근처 라이브 카페에서 찍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며 접대와 관련 없다는 겁니다. 다만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 술값을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묻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은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지기현 부장판사의 소명이 맞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건넨 의혹으로 건진 법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한 총재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한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 명품 가방 등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이라며 조직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청탁을 지시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 실제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가 추진해온 사업을 적시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보내며 통일교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청탁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샤넬 가방 2개가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넘어간 뒤 다른 제품으로 교환된 사실도 확인하면서 검찰은 유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해준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행정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말 유 전 행정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일이 터졌는데요. 40대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아파트 인근에 구급차 여러 대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환자 상태를 살핍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에게 살려달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을 살피던 경찰이 남편인 40대 남성의 진술을 들으려는 순간 남성이 갑자기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20대 경찰 한 명이 목 뒷부분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명도 팔과 손을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같은 흉기로 자신을 찔러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혈흔을 제거하는 등 현장을 수습하고 이곳에 살던 신고자를 이동시켰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5년 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돼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새벽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전에도 방화를 하려다 교도소에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소 하루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빨간 불길에 휩싸이고 소방대원은 불길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갑작스레 대피한 주민들은 화재 현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오늘 새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잠을 자던 주민 75명이 대피하고 8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차량도 7대나 불에 완전히 탔습니다. 여기서 불이 뻥뻥뻥 터졌어, 계속. 그래서 사람들 다 소리 지르고 나가서 저쪽에 가 있었죠. 화재로 인해 차량이 모두 타버리고 유리도 산산조각 났는데요. 불이 붙었던 오토바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방화 미수 혐의로 포항교도소에 복역하다 어제 출소했는데 하루 만에 술을 마시고 또 불을 지른 겁니다.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CCTV 화면 자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시인은 하긴 했는데 자기가 왜 불을 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경찰은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어제 새벽 이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학년 담임교사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족 측은 숨진 교사가 학기 초부터 이 학생 민원 대응 과정에서 가족에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교육청 앞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시내 중학교에서 숨진 A 교사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전 예방이 곧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다시 또 그것도 우리 제주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학년 담임이었던 교사는 학기 초부터 결석 문제로 특정 학생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학생이 아프다며 학교를 결석할 때마다 진료 확인서 같은 증빙 자료를 꼭 제출해달라고 했고 2달 이상 학교를 안 나오면 유예 처리가 된다며 학교에 나오라는 안내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밤낮 없이 전화나 메시지가 왔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는 식사도 거르고 심한 두통까지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 가족은 학생 지도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6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사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안심번호 시스템과 교내 민원 대응팀이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편 경찰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멀쩡히 다니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다른 학교로 옮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피해로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인 세비스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학생을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유학생도 전학을 가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버드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하버드대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하버드를 극좌 교육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약 3조 원의 지원금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And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giving them any more grants, right, Linda? And they're really not behaving well. 하버드대 전체 학생의 27%를 차지하는 6,7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하버드 유학생의 5%에 이르는 432명의 한국인 재학생은 물론 하버드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뭐 좋지 않죠. 비자도 되게 어려워졌고 가 있는 분들도 되게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버드대는 이번 조치가 불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미 행정부가 다른 대학에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동안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한 지역에서도 날벼락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소형 비행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탑승객 6명 전원이 사망하고 주택과 차량 화재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어두운 시각 주택과 차량 여러 대가 불타며 거리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다급하게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새벽 4시쯤 미국 샌디에이고의 군용 주택단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곳은 착륙이 예정된 공항에서 불과 3km 정도 거리였습니다. It looks like the plane hit my truck and it burned up the whole It's on our front yard. 연료와 파편이 거리로 쏟아지면서 주택 10여 채가 파손됐고 차량 6대가 불탔습니다. 주민 10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사고 당시 비행기에 6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는데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비행기의 소유주인 미국의 음반기획사 창업자를 포함해 직원 3명도 이번 사고로 숨졌습니다. This morning, when I came in this morning at about 4 o'clock, there was very dense fog as we came in. 미 당국은 비행기가 전선에 걸린 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로봇이 동영상을 보고 스스로 동작을 학습했다는 건데 머스크는 역대 최대의 제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집어 쓰레기통에 직접 담고 탁자를 빗자루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열기도 하고 커튼을 직접 닫기도 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로 이름이 붙은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의 제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Optimu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of all time by far. Nothing will even be close. 개발사는 사람의 동작을 촬영한 영상을 로봇이 보고 직접 학습했다며 명령도 사람의 말과 같은 자연어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패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 중국은 앞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8월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출원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건수는 중국 5,600여 건, 미국 1,400여 건으로 중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빠르다라는 것이지 지금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지금 빠르게 추격하면 분명히 기회가 열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막 태동을 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함께 레이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로봇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많이 사는 대신 좀 싸게 살 수 있는 대용량 생활용품이 한때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경기는 안 좋고 1인 가구는 늘어나면서 이것도 부담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예 용량도 작고 가격도 싼 소용량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에 입고된 세제와 섬유유연제입니다. 1인 가구 등을 겨냥한 미니 사이즈로 일반 제품이 1리터에 13,000원 정도인데 이 제품은 3분의 1 사이즈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이 싼 만큼 용량도 적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부피도 되게 크고 무거워요. 자취는 보통 원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싫고 해서. 마트와 달리 편의점은 식음료도 소포장 제품을 전면에 등장시켰고 최근엔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본품보다 작은 소용량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용량 화장품 거래액은 1년 만에 3배로 늘었고 주문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때 가성비를 강조한 대용량 제품이 유행했지만 불경기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용량 자체가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행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용량으로 구성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회분 정도로 적은 용량으로 소분해서 불경기가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모르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는 실수, 실제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이 계좌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긴 어렵고 금융기관이 대신 해준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태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민성 씨는 지난해 주식 거래를 하다 계좌번호 끝자리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 계좌로 1,600만 원가량을 보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계좌 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그 증권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막막했던 최 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차고송금 반환 제도를 알게 돼 3주 만에 우편 비용 등 수수료 약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그 금액의 대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그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예금보험공사에서 4년 전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보망이나 아니면 이동통신사 통해 가지고 최신 정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진해서 반환하도록 안내드리고 그것도 안 되시면은 저희가 법적 절차까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고령층처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차고송금 반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대면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을 요청한 금액은 지난해 약 375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22년보다 2배 이상으로 뛰며 활용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다만 발생 1년 이내에 5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송금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부산에선 320만 원을 사망자 계좌로 잘못 입금해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도 나와 무엇보다 송금할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 며칠 정말 더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한여름 장마철처럼 후텁지근했죠. 봄부터 이러면 올여름 도대체 얼마나 덥고 습할까 걱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걱정대로일 것 같습니다. 6월부터 찜통 더위는 물론 많은 비까지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기습폭우가 쏟아져 출입이 통제됐던 서울 도림천입니다. 남쪽에서 밀려든 덥고 습한 공기가 예상보다 강한 구름으로 발달하면서 때이른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도림천의 징검다리도 불어난 물에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지난 21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3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5월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2, 3주 빠르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또 기후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들어서도 평년을 웃도는 폭우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름철 북인도양의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강화되는 고기압성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공기가 동아시아로 떨어지는 또 다른 고기압성 순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렇게 고기압이 만들어지면 일조량이 증가하는 데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덥고 꿉꿉한 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적설량도 여름철 고기압성 순환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의 그 눈덮임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파동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키면서 기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기상청은 6월 강수량이 100mm에서 174mm 수준인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라고 예측했습니다. 7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보다 오히려 적게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공원이나 강변에서 눈송이 같은 게 날리는 모습 본 적 있으실까요? 이게 자칫 큰 불을 내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데 정체가 뭔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공원 산책로입니다. 걷다 보니 공중에서 하얀 물체가 나풀나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주변 땅은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것처럼 변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버드나무의 씨앗입니다. 가볍고 솜털까지 달려 있어 공중을 떠다니며 여기저기로 퍼집니다.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매년 이맘때가 버드나무 씨앗이 날리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눈처럼 날려요.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씨앗은 불쏘시개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강 주변에 쌓여있던 씨앗에 불이 붙어 수풀을 태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역시 큰 버드나무가 보입니다. 급격하게 연소 확대됐고 이 일대 지역을 다 산발적으로 불이 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쪽 건물까지 연소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솜처럼 생겨 공기와 접촉면이 넓고 기름 성분까지 있어 쉽게 불이 붙고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서울에서도 씨앗 터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담배꽁초나 라이터 불꽃 같은 작은 불이 원인이었습니다. 불씨가 씨앗을 태우며 커지다 차량이나 건축물에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주변에서 난 불이 2차 화재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씨앗이 있는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야 하며 또한 불씨나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삼가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MBN이 단독 보도한 육군 소장의 성비위와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결과는 파면이었습니다. 군에서도 성비위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장 시절 같은 부대 부하에게 성비위와 갑질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육군 A소장. 이후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불거지자 스토킹 금지 결정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한 달여 만에 A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국회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파면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고된 성비 내용 등을 미루어 강도 높은 징계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 징계 중에서도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를 하든가 아니면 대선 이후 선출될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1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1명인데 모두 근신과 견책 처분으로 끝났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올해 첫 국제대회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를 앞두고 여자 배구 대표팀이 진천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 바람 속에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태극마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짐한 우리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연일 이어졌던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낮에 21도 선에 머물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경기 북부에는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이랑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의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제주와 남부 해안가에는 초속 15에서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동반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21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1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점차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